자,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3페이지. 그 2페이지에 있는 출제 빈도는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나중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눈에 안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 파트에서 몇 문제였지? 이런 이제 출제 비중을 여러분들이 파악하게 될 겁니다. 물론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가 닥치는 대로 푸시면 돼요. 그냥. 자, 그러면 이제 공인인증서 법령의 구성이라고 그 3페이지 박스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공인인증서 법령 구성을 잠깐 보겠습니다. 뭐 이런 건 시험에 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공인인증서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인인증서법 시행령이라는 게 있어요. 시행령은 다른 말로 대통령령이라 부릅니다. 그다음에 공인인증서법 시행규칙이 있는데 이거는 소관부처 장관령을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소관부처가 국토교통부예요. 그래서 시행규칙은 우리는 국토교통부령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법영령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합쳐서 법령이라 부르고 이게 법의 3단계 구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법이 국회에서 제정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부로 이송하고 대통령이 공포하고 시행을 하게 되는데 정부에서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이 나와요. 그래갖고 대통령령 형식으로 만들면은 이게 시행령. 그다음에 소관부처 장관령 형식으로 만들면 이걸 시행규칙이라고 불러요. 이게. 그래서 이 시행령은 지금 법에서 위임한 사항, 법의 시행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요. 시행규칙은 좀 더 세부적인 사항, 법이나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라든가 법이나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공법 시간에 이거 들어봤을 것 같은데 시행규칙 밑에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더 정하고 싶다. 그럼 뭘로 정한다? 조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 조례에 있는 내용은 시험에 출제는 안 하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요것을 우리는 법령이라 부른다. 그럼 현재 우리 공인인증서법은요 마지막 조가 58조, 시행령은 마지막 조가 38조, 그다음에 시행규칙은 마지막 조가 29조로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단순 계산하면 이제 118개 조문인데 여기서 약 시험에서 지금 현재 60% 정도를 출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동안 70% 정도를 출제했다가 이제 10% 비중을 낮춰서 약 60% 정도, 24개 정도를 여기서 내고 있어요. 이게. 이쪽은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맞춰버립니다. 이쪽은. 그래서 장난을 좀 치더라도 뭐 킬러 문항을 제외하고 여기서는 킬러 문항 낼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이번 30사이트는 킬러 문제를 냈죠. 그거 이번에는 그래서 내가 그걸 다룰 건데 과태료 기준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과태료 기준금액. 그러니까 제가 시험에 딱 그거 나오고 나서 내가 또 아차 싶었는데 과태료 이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는데 거기 기준금액이 있어요. 요 경우는 30만 원, 요 경우는 20만 원, 요 경우는 50만 원. 요게 있는데 요거를 제일 낮은 기준금액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건 제가 가끔가다 이제 언급을 하는데 이번 34회 때는 언급을 안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아차 싶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언급만 딱 했으면 여러분 다 맞춰버렸거든, 그거. 그 킬러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과태료 기준은 깨끗이 포기할 건데 어쨌든 이제 되도록이면 많은 부분을 이제 커버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인인증서 법령의 구성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해를 일단 해 두시고 다음에 그 밑에 공인인증서법의 성질은요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무시하고 다음 순한테 나가기로 하고 법의 제정 목적 있죠? 그 위에 아직 3페이지 안 넘어갔어요. 법의 제정 목적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의 제정 목적 우리 법 제1조예요. 이게 읽어드리면 이 법은 공인인증서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여기서 끊어놨죠?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여기서 끊어놨죠? 다음에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이게 우리 법의 제정 목적이에요. 21회 때 마지막 출제한 걸로 일단 돼 있습니다. 출제는 안 하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이런 것도 출제한다. 그래서 이해를 해두시는데 문장이 몇 개라고요? 예? 문장은 하나입니다. 일단 네 가닥으로 나눴는데 공인인증서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해요. 그러니까 우리 법은 공인인증서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그다음에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말은 높인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랬어요. 그러면 공인인증서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전문성을 제고한다, 국민경제 이바지한다. 쉽게 기억을 하고 있고 부동산 중개업만 주의하면 돼요. 그러니까 중개업에 동그라미를 쳐놓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자 유사 표현인데 우리 법은요 부동산 중개업을 육성함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부동산업을 육성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부동산업은 이만큼이에요.
여기에는 중개업도 있고 개발업도 있고 분양대행도 있고 컨설팅도 있고 등등등 있는데 우린 중개업만 육성할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한다. 이런 거 없어요. 자, 가볍게 이해만 해두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용어의 정의예요. 용어의 정의는 매회 출제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6개 용어의 정의가 있거든요. 6개가 있는데 6개를 그대로 다 암기해 주시고 중개업에 관련된 판례까지 모두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에 관한 정의가 가장 먼저 나와 있는데 그 색깔 칠해진 부분이 4페이지 읽어드립니다.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끊어놓으시고 거래 당사자 간에 끊어놓으시고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여기서 끊어놓으시고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중개의 정의예요. 자, 그럼 중개 뭐라고 그랬냐면 법정 중개대상물 우리 법 제3조가 정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 법이 정해놨기 때문에 이게 법정 중개대상물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것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게 중개라고 정했네요. 그럼 우리 법이 정해놓은 중개상물 5가지가 있거든요. 토지, 건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어요. 이 5가지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사고자 하는 자, 팔고자 하는 자, 세를 얻고자 하는 자, 세를 놓고자 하는 자 사이에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 그러면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대표적인 예시는 매매교환 임대차죠. 이것을 알선한대요. 알선은 거래가 성립되도록 주선하는 일체 행위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쉽게 다른 말로 알선은 소개라는 말로 바꿀 수 있죠. 매개, 주선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개라는 것은 이 5가지 물건에 대한 당사자 간의 거래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개다. 그럼 이걸 고스란히 그대로 암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이 토지를 갑이 갖고 있어요. 을과 거래하십니다. 이 거래를 A가 소개합니다. 그러면 갑을 사이에 사고 파는 계약을 합니다. 이게 매매 계약이죠. 그다음에 갑이 갖고 있는 토지를 을이 갖고 있는 토지와 맞바꾸는 계약을 한다. 이게 교환 계약이고 갑이 이 토지를 을한테 세를 놓습니다. 이때 체결되는 계약은 임대차 계약이에요. 이게 그 밖의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계약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런 각종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가 있는데 이 행위를 소개하는 게 모두 중개다. 그럼 토지는 중개대상 물이고요. 갑과 을은 거래의 당사자예요. 그리고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이고 요게 알선이에요. 자, 그래서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보시고요. 그럼 이제 용어의 정의 있잖아요. 이거는 고스란히 그대로 암기하시라고 그랬죠. 그럼 지문을 이렇게 낸 거예요.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낸 거예요. OX 틀렸죠?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이가 빠졌잖아요. 지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암기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이게 용어의 정의의 대표적인 그런 이제 지문 유형입니다. 자, 그럼 중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중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알선, 소개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자동차 거래를 소개합니다. 이거 중개 아니죠?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에 대한 알선. 이게 중개예요. 물 알선. 그래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알선을 해야지만 이게 중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을 알선합니다. 중개? 아니에요. 그러면 자동차 거래를 소개했어요. 중개 절대 아니죠.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알선은 소개라고 그랬죠. 그럼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가 그를 도와주는 행위. 이게 소개예요. 그러면 소개하는 행위가 아닌 것도 중개가 아닙니다. 그러면 컨설팅 해보죠.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게 중개냐? 컨설팅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냥 쉽게 가자고요. 이거 상담이죠. 조언을 해주는 게 컨설팅 아닙니까? 그럼 이거 소개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럼 컨설팅 안에는 중개? 아니에요. 그럼 분양대행이거든요. 이 분양대행도 보세요.
타인이 건축한 주택이나 상가에 대해서 대신 분양을 해준 거, 대신 분양을 해준다. 그럼 분양대행 역시 소개가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중개다 아니다? 중개 아니에요. 우리 그럼 공인인사법은 중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이라고 그랬죠? 그럼 컨설팅이나 분양대행은 우리 법이 규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건 중개 아니에요. 그래서 소개 아니기 때문에 컨설팅 분양대행은 중개 아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자 그럼 이제 그 밑에 중개의 성격, 중개의 3요소가 나와 있거든요. 자 이제 가볍게 보고 갑니다. 중개의 성격, 중개의 3요소는요 15회를 마지막으로 출제 안 하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하지만 이해는 하고 간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법률 행위를 공부했나요? 법률 행위라는 말 공부했죠? 그럼 법률 행위에 대한 반대말을 사실행위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중개가 사실행위냐 법률행위냐 바로 이 문제거든요. 법률행위를 공부했다 하시는데 법률행위 공부하시면서 기억나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네? 의사표시.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민법 시간에 그렇게 공부했을 거예요. 어떤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의사표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 고래 공부했을 겁니다. 그럼 대표적인 법률행위가 뭐예요? 계약. 대표적인 법률행위가 계약이에요.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 중개가 이런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냐 이 문제예요 지금. 그럼 생각해보면 A의 업무 활동을 생각을 해보면요. 토지 팔아달라고 중개에 의뢰했거든요.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하여 등기상 증명서를 떼봅니다. 토지 대장도 떼봐요. 지적도 임의하도 토지 이용계 확인서 다 떼봐요. 그러면 그렇게 등기상 증명서를 떼보는 행위는 어떤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떼볼 뿐이에요. 이분을 모시고 현장 안내를 합니다. 그럼 이것도 어떤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결론. 중개는 사실행위다, 법률행위다? 사실행위다. 현장 안내를 한다는 사실, 등기상 증명서를 떼본다는 사실에 불과하지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A는 갑의 대리인으로서 이 물건을 소개할까요? 우리 A는 대리인으로서 물건 중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중개는 대리 행위다 아니다? 대리 아니에요. 나아가 이자의 심부름꾼으로서 이 물건을 소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심부름꾼이 바로 사자죠. 사자로서 이거 중개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사자로서의 행위도 아니다. 이 얘기는 우리 중개 행위는 독자적 행위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중개는 독자적 행위다. 가볍게 이해만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의 3요소는요. 이 그림에 있죠. 중개가 되려면 일단 중개대상 물이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이게 있어야 되고, 다음 두 번째로 거래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변호사가 자신의 손님을 뭐라 부릅니까? 의뢰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도 중개 의뢰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갑은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이죠. 매도인, 임대인이 있고, 이자는 갑이 갖고 있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이에요. 그래서 권리 취득 중개 의뢰인이 있죠. 이게. 그래서 중개의 3요소 중 두 번째 의뢰인. 다음에 세 번째 중개 행위자가 있어야 되죠. 이 중개 행위자는 통상적으로 개업 공인인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중개의 3요소는 중개상물 중개 의뢰인, 중개 행위자, 중개상물 중개 의뢰인, 개업 공인사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여기까지만 가볍게 이해만 해두세요. 이게. 자, 이제 문제는 이번 순환 때는 판례를 가볍게 짚고 가는데, 자, 1번 판례입니다. 요 1번 판례는 밑줄 쳐져 있으니까 별도로 밑줄은 긋지 않겠습니다. 중개 행위인지 여부는 개업공사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개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 알선 중개할 의사를 갖고 있으면 개공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할 게 아니고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봐서 통념상 중개 행위인지를 판단한다. 그래서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이 말을 기억합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이게. 자, 그 다음 이제 2번 판례로 넘어갑니다. 요 2번 판례는 중개의 개념을 확실히 한 판례였기 때문에 짚고 가는데 특이한 판례였어요. 그 2번 판례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A의 중개 사무소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갑이 사장님이셔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알죠? 이분이 부동산에서 이거 돈을 좀 땄거든? 자격증 딸 자신 없어요? 자격증 가진 분들 엄청나게 많은데 뭐.
그래가지고 요 A 자격증자로 하여금 걸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격증을 거신 분이 이 중개사무소에 출근 안 했잖아요. 그럼 이건 뚝 떨어지는 대여예요. 대여입니다. 출근을 하면 대여로 처벌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자격증 등록 등을 대여받아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갑입니다. 을이 이 사무소를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오피스텔의 세를 얻고자 합니다. 근데 이 오피스텔이 전 소유자가 갑이었어요. 현재 소유자는 병이었지. 근데 이 갑이 옛날 등기상 증명서 같은 걸 제시한 거지. 그래갖고 내가 소유자가 맞다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임대차 계약을 해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가 써집니다. 그래가지고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갑 서명 또는 날인, 임차인 을 서명 또는 날인, 알선 개업공사 A 서명 및 날인 했어요. 이거 설명서도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을로부터 보증금으로 3천만 원 받았어요. 3천만 원 받아가지고 이 갑이 인마이 포켓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추접스러워 죽겠죠, 아주. 3억도 아니고 3천. 임차인 등치는 계약은 진짜 질이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임차인은 전 재산 날린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요 3천만 원을 이제 인마이 포켓 해버리니까 결국 A가 공제라는 거에 가입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일손하신 분은 이걸 들어봤는데, 우리 개업공사가 중개업을 하다가 의뢰인에게 손해피었지 않습니까? 그럼 중개의뢰인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지려는데 돈 없다 오리발려면 의뢰인이 피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갖고 보증을 세우도록 했는데 그 보증 설정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공제죠. 협회소에는 공제에 가입이 돼 있었어요. 그래갖고 A의 중개로 말미암아 내가 손해 입었다. 3천만 원. 그래가지고 여기서 지급해달라 하고 지급 청구를 의뢰하게 됩니다.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갑니다. 대법원에서 이거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의리 패소했어요. 졌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게 공제에서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중개를 하다가 손을 입혀야 돼요. 그래야 지급 책임이 있어요. 근데 요 행위를 보건대 형식적으로는 계약서에 A가 중개한 것처럼 돼 있죠, 지금. 하지만 이 도장을 누가 찍은 거예요? 갑이 찍었지. A가 출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형식적으로는 A가 중개한 것처럼 돼 있지만 실질은 중개라 볼 수 없다. 직접 갑이 도장을 찍었고 이게 갑이 당사자로서 계약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로서 중개라는 것은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를 도와줘야 되는데 당사자로서 직접 이거 계약을 했으니 이건 중개로 볼 수 없다. 그래갖고 지급 책임을 면했습니다. 공제에서. 그래갖고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이 나간 거예요. 조금 수긍이 좀 안 가죠? 웬만하면 지급하도록 판결이 나갔을 텐데 이건 중개의 개념을 확실히 한 판결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자가 공제에서 지급할 필요가 없다. 패소한 거는 결국 중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패소한 건데 여기 A 있죠. A는 상법상 명의 대여자의 책임을 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을은 이제 A나 갑을 상대로 지급 청구할 수 있죠. 물론 이거. 그래서 어쨌든 공제에서는 지급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2번 판례 키워드를 짚고 갑니다. 키워드는 뭐냐? 밑줄 다 그어져 있는데 등록증,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무소를 운영하는 자가 의뢰인과 직접 당사자로서 오피스텔에 임대차 계약을 했다. 당사자로서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중개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예요. 알아보셨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3번 판례, 4번 판례는 다음 순환 때 다루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 중개에 관한 용어 예정이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용어 예정이 중개업으로 갑니다. 글자 수가 하나가 늘었네요. 자,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여기서 끊으시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여기서 끊으시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 중개업에 관한 용어의 정의. 중개업은 글자 수가 3개니까 3가지 요소라고 기억합니다. 그럼 먼저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일정한 보수를 받고 다음에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이게 중개업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의뢰라는 것은 갑, 을, 쌍방의 의뢰뿐만 아니고 일방으로부터만 의뢰받아 중개를 업으로 해도 이건 중개업이 될 수 있어요. 일방의 의뢰를 포함한다. 일정 보수는 꼭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받아야 돼요. 필. 보수는 꼭 받아야지만 중개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보수를 받지 아니한 무료 중개행위거든요. 그럼 무료 중개행위는 중개업이 될 수 있다 없다? 절대 될 수 없다. 우리 개업공사가요, 무료로 중개하더라도 위법은 아니거든요. 그럼 위법은 아닌데 무료로 중개하더라도 확인 설명 정확히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손해입으면 손해배상 책임도 있겠죠. 그러니까 무료 중개인은 업은 절대로 아니지만 우리 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럼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까지만 했습니다. 이 사건 잠깐 소개합니다. 무등록 중개업 관련 사건이었는데, 자, 이 갑을 간의 거래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소개했어요. A가 소개했는데 이 자가 등록 안 한 자였습니다. 등록이라는 것은 영업허가를 받은 거예요. 중개사무소를 연 거죠. 등록이라는 게. 자, 근데 이 자가 무등록업자였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였는데 이 토지 팔아주면 내가 3천만 원 줄게 약속을 했어요. 실사건이 3천만 원 사건이었습니다. 이것도 3천만 원 보수를 줄게 약속을 했어요. 약속한 상태에서 걸린 거예요. 보수를 아직 안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대법원까지 갔는데 약속 요구한 행위는 보수를 받지 않았으므로 중개업 자체가 아니다. 그러면 약속 요구만 하다 걸렸다. 처벌 대상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된대요. 그러면 업이란 말은 우리 판례가 계속 반복성을 띠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리성이 있는 행위라면 이게 업이래요. 그러면 보수를 받게 되면 영리성은 추정이 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다. 그러면 이때는 중개업이 됩니다. 이게 돼요. 그러니까 중개업은 출발점을 꼭 기억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게 이제 중개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중개업은 세 글자니까 세 가지 요소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중개업이라 함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는 했어요. OX, X 어디가 틀렸어요? 등록이 빠져야 되죠. 그래 틀렸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뢰에 출발하는 걸 꼭 기억합니다. 자, 근데 중개업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것 같은데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그랬어요.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을 하래요. 그러면 거꾸로 해석하면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중개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이 돼요. 무등록 중개업은 우리 법상 최고의 처벌이 나가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 벌금이에요. 가장 센 처벌이 그거예요. 처벌이. 그래서 중개업을 할 때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은 영업허가를 얘기하죠. 그럼 중개업이 아니라면 등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아가 중개나 중개업에 대한 대가가 바로 중개보수죠. 그럼 중개보수는 우리 법이 아주 엄히 규제합니다. 우리 법이 정해준 한도를 단 한 편이라도 초과해 받으면 1년 이하적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이에요. 그러면 중개나 중개업이 아니라면 중개보수 규정이 적용이 없고 아무리 많은 보수를 받아도 초과에 걸릴 일이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중개업에 해당 여부가 그래서 중요한데, 그래서 중개업인지 여부는 이 중개를 보수를 받고 계속 반복적으로 했잖아요. 그럼 이게 중개업이 되는 거죠. 그럼 중개에 해당돼야지만 중개업이 되는 거고 중개에 해당이 안 된다면 중개업이 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중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중개 대상물에 대한 알선이었어요. 그럼 중개사물이 아닌 것을 알선했어요. 자동차 거래 소개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수받고 했습니다. 중개업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뭐. 또 컨설팅이나 분양대행이에요. 컨설팅이나 분양대행은 중개가 아니라겠어요. 그럼 컨설팅 분양대행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수받고 했습니다. 중개업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일단 요거 이해를 해주세요. 근데 컨설팅이나 분양대행을 하면서 이걸 주된 업무로 하면서 이 업무에 부수하여 중개를 업으로 합니다. 토지 매매 알선을 업으로 해요. 그럼 이 부수적으로 하더라도 중개업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죠. 그럼 만약에 컨설팅 하면서 부수적으로 중개업을 했다. 그럼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받죠. 등록하지 않은 자가 했다면.
이게.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해둡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개업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다 봤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그 핵심이라고 써 있는 부분을 지금 현재 말씀을 일단 드린 거예요. 일단.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가 나와 있거든요. 판례 거의 다 소개했는데, 거기 1번 판례 5페이지 맨 밑에 알선 중개를 업으로 했는지 여부. 이것은 알선 중개행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태양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모습.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그럼 중개 행위인지 여부도 객관적으로 봐서 통념성 결정하고, 업인지 여부도 단순 횟수로 결정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면요, 우연한 기회 단 1회예요. 밑줄 쳐져 있으니까 별도로 밑줄 안 겁니다. 우연한 달 1회 건물 전세 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았습니다. 업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없죠. 업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죠. 그럼 우연한 기회 한 번 정도 소개했거든요. 이건 업이 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판례 미리 짚고 갑니다. 우리 권리금 중개대상물에서 나오는데, 권리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요, 상가 거래할 때 집기 비품에 대한 보상, 영업권에 대한 보상, 이런 성격을 띠고 있죠. 그러면 집기 비품 같은 거, 영업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물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권리금 수수하도록 소개를 했습니다. 이거 중개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겠죠.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니까 이게. 그러면 권리금 거래 소개하고 보수를 무지하게 받았어요. 중개 보수 규정에 적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3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권리금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중개 보수 한도 역시 이러한 거래상 중개행위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자, 그 다음 4번 판례 소개했어요.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의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공사업상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말 참 요상하게 해놨죠. 컨설팅에 부수하여 중개를 업을 했어요.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뜻이죠, 이거.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판례는 천천히 하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판례도 소개했어요. 중개행위라는 것은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고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6번 판례고, 그 다음에 7번 판례 소개했어요. 단지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받을 것을 약속이나 요구까지만 하다 걸렸다. 이건 중개업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약속 요구한 행위는. 그러니까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자, 그럼 거기까지. 그래서 이제 중개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다 봤어요. 나머지 이제 기타 용어의 정의로 갑니다. 개업공사 용어의 정의 들어갑니다. 개업공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설 등록의 동그라미. 그럼 개업공사는 꼭 명심하세요. 뭐만 기억하자? 개설 등록. 그럼 개설 등록은 영업허가를 받는 거라겠습니다. 그럼 이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 이 자가 개업공사다. 그래서 영업허가를 받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야 돼요. 더 이상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앞으로 제가 개업공사를 개공이라고 부를 거예요. 개공. 그럼 예를 들어서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지문은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 개업공사의 종류를 종별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개업공사의 종별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법인인 개업공사가 있어요. 그럼 이분은 법인으로서 개설 등록을 한 자죠.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가 있어요. 그럼 공인중개사로서 개설 등록을 한 자. 다음에 이제 소위 중개인이라고 부르는 자가 있는데, 이 중개인은 제가 강의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걸 강학상 표현이라고 그래요. 우리 현재 법에는 중개인이 뭐로 표현되냐면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은 이걸 부칙규정이한 개공이라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근데 중개인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개공 중에 이렇게 부칙규정이한 개공이 있어요. 그럼 이분이 누구냐? 자, 뭐 일순하신 분은 이분이 누군지를 들어봤는데 우리 1961년도에 소개영업법이 있었거든요. 이때 당시에는요, 누구나 다 신고만 하면 중개업 진입이 가능했죠. 이때는 공사제도가 없었어요. 이때 중개사무소에 오신 분들 첫 번째 중개인이에요. 이분들이 신고하고 진입한 분들. 근데 1961년도 자 60년 4월 19일 날 4.19 혁명이 있었죠. 61년도에 뭔 일이 있었다? 60년에 4.19가 있었다니까. 61년도에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박정희 소장이 정권을 잡아요. 그러면서 62년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는 세계 경제가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아주 베이비붐을 이루면서 세계 경제가 아주 호황을 누렸던 해였어요. 62년도부터 60년대 그때서부터. 그래갖고 어쨌든 좋아요. 우리가 이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발전하면서 그 이면에는 농촌 인구들이 도시로 집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주택이 이제 마련돼야 되는데 주택이 쉽게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주택이 공급이 안 되니까 가격이 폭등하게 돼요. 이게 부동산 투기였어요. 그때 당시에 일조했던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었죠. 중개업 진입한 분들.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1983년도 12월 31일이었어요. 이때 부동산 중개업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개업법은 두 가지를 골자를 끌고 가죠. 신고 제한 폐단 없어요. 이제 중개업 진입을 해서는 허가를 받아라. 허가제와 공인인사 자격시험 제도를 이때 도입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를 골자로 중개업법이 83년도 12월 말에 제정돼요. 그리고 84년도 4월 1일 날 시행되면서 소개업법을 전면 폐지하는데 1회 그럼 공인사 시험이 언제 있었냐? 1985년도 9월 22일 날 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1회 시험이 치러졌는데 역대 최고 인원이 합격을 하게 됩니다. 이 기록을 아직도 못 깬다고 그랬죠. 6만 명이 합격했어요. 이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공인인증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중개업법 1차 개정을 하게 되는데 중개업법 1차 개정이 언제 있었냐면 1989년도 12월 31일 날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중개업에 허가를 해주겠다. 요 규정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보세요. 1차 개정 때까지는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허가를 받고 진입한 분들이 있었겠죠. 이분들이 바로 두 번째 중개인. 그래서 이분들은 기득권을 유지를 시켜주고 있는 거죠. 신고나 허가받고 진입한 분들이에요. 그럼 90년 이후에는 중개인이 탄생됐다 안 됐다? 더 이상 중개인이 탄생을 안 하게 됩니다. 90년 이후에는. 이게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 탄생이 89년도 12월 31일이었어요. 중개인. 연세가 많을 걸로 추정되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기득권 다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현재는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하라고 그랬죠? 근데 이분들은 신고나 허가받고 되신 분들 아니에요. 등록증으로 다 바꿔줬지. 그래서 이분들은 등록 간주된 분들이에요. 현재. 그래갖고 이분들이 바로 중개인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 법에서는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사라 표현되어 있죠. 이게.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 개업공사 중개사무소의 수가 약 한 11만 개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 법인이 한 2,000개? 중개인이 이제 3,000명 안 될 것 같은데 중개인이. 그래서 3,000명 정도. 그럼 나머지 10만 5천 명은 전부 다 공인인증상 개업공사예요.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름 아닌 공인인증상 개업공사가 되는 거예요. 중개인이 그래서 지금 현재도 여전히 연세는 많으시지만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중개인이 단 한 분이라도 살아계시면 중개인에 대한 근거를 우리는 남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바로 중개인이다. 됐죠? 이 정도. 그럼 이 둘, 공인인증상 개공과 중개인은 법인과 대비했을 때 개인이죠. 그래서 이 둘을 개인인 개업 공인인증서라 표현하는데 시험에서는 개인인 개공이라는 표현보다는 법인이 아닌 개업공사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법인이 아닌 개업공사.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인에 대해서는요, 다시 순수 중개 법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특수법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공부하는데, 순수 중개법인은 우리 법이 정해놓은 법인의 요건 그대로 맞춰 등록한 법인이고, 특수법인은 다른 법에서 중개업을 허용한 법인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지역농협이 있습니다. 지역농협은 농협동조합에서 중개업을 허용했어요. 그래서 그런 법인들을 얘기하는데, 이 특수법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심할게. 개업공사라 하면 뭐만 나와야 된다? 개설등록. 그죠? 그래서 이 용어의 정의가 틀린 게, 자, 개설등록한 공인인사를 말한다 그러면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 개업공사가 이만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법인인 개업공사가 있고 공인인사인 개업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중개인이 계시는데, 이 정의는 공인인사인 개공만 갖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과 중개인을 포함했기 때문에 저 정의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개설등록만 딱 기억한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공인인계사 정의로 내려갑니다. 공인인계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한 공인사에게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자격 취득의 동그라미죠. 그럼 공인인계사 정의는 뭐만 기억하시자? 자격 취득만 기억한다. 그래서 공인인계사 정의는 이 법에 따라 공인인계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여기서 끝나야 돼요. 자격 취득에서. 그럼 이 법에 따른 자격 취득자가 공인인계사니 외국에서 공인인계사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공인인계사가 아니다. 이게 우리 법에 따른 자격 취득자예요. 그러면요, 공인인계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공인인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하면 OX, X예요. 틀렸죠? 자격 취득에서 끝나야 돼요. 이거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한 공인인계사가 반 정도 되거든요. 자, 그래서 공인인계사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공인인계사가 있죠. 일반 공인인계사는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공인인계사예요. 이자가 바로 서랍속, 장롱속 공인인계사죠. 일반 공인인계사죠. 다음에 개업 공인인계사인 공인인계사가 있어요. 그럼 개설 등록을 한 공인인계사죠.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를 했거든요. 그럼 공인인계사인 개공과 개업공사인 공인인계사는 같은 말이다, 틀린 말이다? 같은 말이다. 대치나 매치나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개설 등록을 하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된다고 그랬고,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개공인 공인인계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소속공사가 있죠. 소속공사. 이자는 고용된 공인인계사를 말합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 이제 그 밑에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면 틀렸다는 게, 공인인계사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개공인 공인인계사가 있고, 소속 공인인계사가 있고, 일반 공인인계사가 있는데,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그랬으니까 개공인 공인인계사. 이자만 갖고 정의했으니 이 정의는 틀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격 이거 취득해서 끝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속공사 용어의 정의는 별도로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전국적으로 자격 취득자가 50만이 넘었죠, 지금. 한 55만 될 거예요. 자격 취득자가. 이 중에 절반 정도가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걸로 지금 개공이든 소공이든 근무하고 있는 걸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절반은 여전히 일반 공인인계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소속공사 용어의 정의로 넘어갑니다. 자, 7페이지죠. 소속공사라 하면 개업공사에 소속된, 여기서 끊으시고, 공인인계사,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인계사인자를 포함한다. 로서, 여기서 끊으시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여기서 끊으시고,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자, 이게 소공사의 용어의 정의인데, 앞으로 소속공사는 소공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니면 소공,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럼 소속공사라 하면 개업공사에 소속된 공인인계사로서 중개 업무 수행하거나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꼭 명심할 게, 우리 소속공사 용어의 정의는 말 그대로 간다.
소속공사라 하면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게 그러면 소속됐다는 얘기는 개업공사에 고용됐다는 얘기죠. 고용된 공인중개사로서. 근데 공인중개사라는 말 다음에 개업공사인 법인의, 그러니까 법인인 개업공사죠.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자를 포함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일순환 신문은 이걸 들어봤는데 어쨌든 좋아요. 다음 주에 자세히 공부합니다. 임원이란 분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법인 같은데 이사라는 분 계시죠. 이분이 임원이지. 그 다음에 여기 사원이라는 표현이 등장했거든요. 사원 또는 임원 그랬는데 법에서 사원이라는 표현은 절대 회사의 직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직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회사의 투자자인 자를 얘기합니다. 출자자. 정확하게는, 더 정확하게는 이 투자자, 출자자 중에서 무한 책임을 지는 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합자나 한명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들을 얘기합니다. 이들은 회사 업무 집행 권한이 있고 이사와 동격인 자예요. 그래서 등기부에 모두 이제 등기가 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사원이란 표현은 합자나 한명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들을 얘기합니다. 이사와 동격인 자다. 그럼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를 포함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제 사원, 임원 중에는 공인중개사인자가 꼭 있어야 됩니다. 3분의 1 이상은 있어야 돼요. 법인에 사원 또는 임원 중에는 공인중개사인자가 몇 분의 몇? 3분의 1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으로 기억할 거예요. 임원, 사원의 3명 중에 1명은 공인중개사야 돼요. 그러면 임원, 사원으로서 자격증이 있는 자는 공인중개사란 얘기죠. 소공사란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법인에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임원, 사원 중에 자격증이 있는 자는 소속 공인중개사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소공사의 종류는 3가지가 있잖아요. 아니 2가지가 있잖아요. 그야말로 직원인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고 또 하나는 임원 또는 사원인 소공이 있죠. 2가지로 나눠져요. 예,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임원, 사원인 소공이 있더라. 또 통상적으로 소공 그럼 직원인자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소속공사 일단 여기까지 봤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보조한다는 말은 현장 안내라든가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받아 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보조 쉽게 이해됐고 여기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랬어요. 이게 뭘까? 자, 이거는 이제 미리 짚고 갑니다. 자, 이 토지에 대한 거래인데 갑, 을 간의 거래를 A가 소개합니다. 이때 A의 업무 활동을 따져보면 토지 팔아다 의뢰 받았어요. 그럼 토지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장 다 떼봅니다. 그리고 이제 을이 토지를 구해달래.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한 정보를 을에게 브리핑하죠. 그럼 중개대상물 정보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브리핑하는 업무, 이걸 우리 뭐라고 하느냐? 확인 설명이라고 그러죠. 확인 설명했거든요. 현장 보재요. 그래서 현장 안내를 했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계약하재요. 그럼 개업공사는 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줘야 돼요.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써줄 때는 설명했던 내용 있죠. 이걸 문서로 작성 교부해줘야 되는데 이 문서를 확인 설명서라고 하죠. 그럼 확인 설명서도 작성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도금, 잔금 치르고 등기 서류 넘김으로써 중개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자의 여러 가지 업무 활동을 따져봤을 때 이 3가지 업무, 중개대상물 정보에 대해 브리핑해주고 확인 설명서를 써주고 거래계약서를 써줍니다. 이 3가지 업무는 핵심적인 중개 활동임을 이해할 수가 있고 이 3가지 업무는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할 것을 의무로 부여했죠. 근데 요거를 소공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개 업무예요. 이 3가지 핵심적인 중개 활동, 이것이 바로 중개 업무다. 그래서 소공이 이것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개공과 소공을 생각해 보면 사장이냐 직원이냐 문제죠. 지금 자격증 있는 건 둘이 똑같죠. 그래서 결국 이제 소공이 이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는 있어요. 의무 자체는 이 업무는 누가 부담한다고요? 개공이. 이건 개공의 의무로 우리 법이 규정을 해놨어요. 근데 소공이 이걸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단순 업무 보조도 할 수 있어요. 소공. 됐죠? 그러니까 소공사 용어제는 꼭 그렇게 기억합니다.
소속된 공인인증사로서 중개 업무 수행 하나 보조하는 자. 그렇게 이제 기억하고, 임원 사원 중에 자격증이 있는 자는 소공이다. 그렇게. 자, 그러면 소공사 용어를 정의 다 봤는데, 중개사무소에 자격증이 없는 분도 근무하고 있죠. 그분이 누구? 중개보조원이에요. 자, 그럼 중개보조원 용어의 정의로 들어갑니다.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인증사가 아닌 자로서 여기서 끊으시고,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여기서 끊으시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사무 등 개업공사의 중개업과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자, 명심합니다. 중개보조는 출발점이 공인인증사가 아닌 자로 출발한다는 걸 꼭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고용된 거예요. 그다음에 중개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사무 등 개업공사의 중개업과 관련된 단순 업무 보조란 말이 꼭 나와야 돼요. 이자가 중개보조원이다. 그러면 이제 느낌이 팍 왔는데,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라는 걸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단순 업무만 보조할 수 있어요. 이게. 근데 우리가 사무소에 갔을 때 중개보조원이라고 찍힌 명함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뭐라고 쓰신다? 실장. 어감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 주로 실장님이라고 표현하죠. 아니면 부장님. 아니면 이사님. 이렇게 돼 있죠. 이사라는 분은요, 실무적으로 어떤 분이 이사냐면 중개사무소를 운영했던 분, 자격증이 없이. 그런 분들을 이사라고 많이 해요. 경력이 기본적으로 5년 이상이 되고 아주 베테랑들이지, 이분들이. 자, 어쨌든 그래서 소공인 실장님이 계실 수 있지만 대부분의 실장님은 누구? 보조원인 실장님이죠. 그럼 보조원인 실장님은 확인 설명, 설명서의 작성, 계약 작성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실무에서는 하고 있죠? 중개사무소 가면 보조원인 실장님이 브리핑 하잖아요. 그리고 현장 안내하고 계약서도 설명서도 컴퓨터로 지금 일을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작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현실과 이론의 지금 괴리 현상인데, 어떻게 지금 정리해 줘야 되냐면요. 실무할 때 보조원인 실장님이 대강의 브리핑 다 하죠. 그리고 계약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럼 반드시 개공이 손님들 앉혀놓고요. 다시 한번 브리핑 하셔야 돼. 그리고 손님 앞에서 직접 자필하고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야 개공이 업무를 수행한 걸로 해요. 이게. 그러니까 보조 업무를 그때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일단. 그래서 그 점을 명심하시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조원이 했다, 일을 다. 그래버리면요, 잘못하면 대여로 처벌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반드시 손님들 앞에서 개공이 직접 수행했다는 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주시고. 그럼 이제 이론적으로 중개보조원은 확인 설명을 할 수 있다. OX, X. 거래계약 작성할 수 있다. X예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 이해하시고, 중개보조원 출발점을 꼭 기억합니다. 공인인증사가 아닌 자로서 소속되어 단순 업무 보조가 꼭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다. 그럼 이 둘은 개공이 고용한 분들이죠. 그래서 이 둘을 통칭하여 뭐라고 하냐면 고용이라고 불러요. 고용인. 그래서 이 고용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 번째 주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이제 공부하는데, 보조원수 제한이 들어왔죠. 수공은 인원수 제한 없이 고용할 수 있어요. 근데 보조원수는요,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개보조원은 개공과 소공을 합한 수에 5배를 초과 못하게 돼 있어요. 5배. 그럼 요즘 중개사무소 혼자 운영을 하신다. 그럼 보조원 고용할 때 5명까지만 고용할 수 있어요. 5명까지. 혼자 운영하시면. 그래서 이 정도. 그리고 이제 보조원은 이 단순 업무 보조할 때, 현장 같은 거 할 때요, 손님한테 나는 보조원이 갈랑요? 하고 얘기 꼭 해야 돼. 안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이거. 이 정도. 여기까지. 이게 바로 용어의 정의 6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중개, 중개업, 개업공사, 그다음에 공인인증사, 소속공사, 중개보조원, 이 용어의 정의를 깔끔하게 암기해 주시고, 판례 태도 같은 것도 정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리 차원에서 중개사무소를 잠깐 보고 합니다. 중개사무소 인적 구성인데, 중개사무소의 대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을 우리 뭐라 부른다고요? 개공, 개업공사. 그다음에 직원이 있는데 자격증이 있어요. 이분을 소공사라 부르고 있고, 그다음에 직원인데 자격증이 없어요. 이분을 중개보조원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사무소가 법인이었다. 그럼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있죠? 임원 사원은 그대로 임원 사원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들이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 전체죠.
이들을 우리는 뭐라 부를 거냐? 기업공인중개사 등이라 한다. 기업공사 등이라는 표현이 우리 본문에서 5번이 나오는데 개공, 소공, 보조원, 임원사원 이들을 개공 등이라 한다. 이들을 중개업종사 전체 이렇게 되고요. 저는 중개인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랬거든요. 중개인과 중개보조원을 헷갈리지 마세요. 중개인은 개공 중에 한 명이에요. 보조원은 자격증이 없는 직원에 불과하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중개인을 헷갈리지 마세요. 중개인은 개공 중에 한 명이다. 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용어의 정의를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